세상엔 정말 장르를 불문 훌륭한 책과 영화들이 존재합니다. 로맨스 영화 중에 스케치북에 글을 써서 고백을 하는 장면을 실제로 프로포즈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실제로 따라하는 일들이 있죠. 로맨틱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런 게 별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스릴러나 공포 영화를 따라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나 소설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일들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드레이퍼와 토리 아담칭 역시 영화의 영감을 받고 사람을 해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목표물로 잡은 사람은 아이다호 포카텔로에 사는 16살의 캐시조 스토다트라는 소녀였습니다. 2006년 9월 22일 금요일, 캐시의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그들의 딸은 주말 동안 여행을 가게 됐기에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캐시는 이모에게 알바비를 받으며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5마리의 반려동물을 돌봐주기로 했죠. 혼자 집에 있을 생각에 두근거리며 이모에게 남자친구를 집에 불러도 되는지 물었고, 이모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이모 가족은 집을 떠났고 혼자 남은 캐시는 남자친구를 부릅니다.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 맷 베컴은 오후 6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근데 웬걸? 맷이 집에 도착해 자기 멋대로 친구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다른 사람을 부르지 말라고 안 된다고 캐시가 말했지만 맷은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을 부릅니다. 맷이 부른 친구는 브라이언과 토리였습니다. 그들은 6시 30분에 집에 도착을 했고 4사람은 거실에 앉아 영화 킬빌과 볼륨 2를 시청했습니다. 그러다 재미가 없었는지 캐시와 맷을 위해서였는지 브라이언과 토리는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맷과 캐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인사한 뒤 함께 남은 영화를 시청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실에서 와장창하며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갑자기 집안 전기가 나갔습니다. 맷과 캐시는 불안해했고 맷은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집에 좀 이상해요. 지하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기가 나가고 개들 중 한 마리가 집 지하실을 향해 계속 짖어요. 설명을 한 뒤 캐시가 너무 불안해하는데 자신이 하루를 함께 있어줘도 괜찮겠냐 물었습니다. 맷의 엄마는 거기서 먹는 것은 안 되지만 캐시가 함께 집으로 와 여기서 먹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캐시는 반려동물들만 집안에 남아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찜찜했고 책임감도 느껴졌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맷은 집에 돌아갔고 캐시는 동물들과 함께 집에 남았습니다. 9월 24일 주말이 끝나고 여행을 갔던 이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딸은 집에 도착하니 제일 먼저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딸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부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고 곧 이미 싸늘하게 식은 캐시를 발견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캐시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 맷이었죠.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경찰이 받은 느낌으로는 여자친구의 소식에도 큰 동요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의심과는 다르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했죠. 맷은 경찰에게 그날 있었던 일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브라이언과 토리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걔들은 금방 집을 떠났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토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영화관이라고 속삭이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맷은 토리와 함께 종일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맷은 캐시에게 연락을 몇 번 했었지만 그녀가 받지 않았다고 전했죠. 맷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브라이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날 맷이 부르길래 토리랑 같이 캐시의 집에 갔어요. 아, 근데 우리 4명뿐이라는 걸 알고
그냥 토리와 함께 떠나기로 했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그 후엔 토리 집에 갔는데요. 그래? 토리랑 무슨 영화를 봤니? 주연은 누구였고 내용은 기억하니? 아차. 브라이언은 자신의 알리바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화관에 가서 금요일에 일했던 직원에게 여러 질문을 했고 마침 그 직원이 그들과 같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토리와 브라이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걔들 안 왔어요. 직원에 따르면 사건이 있던 9월 22일 그들은 영화관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조사를 벌이다 그들이 찍은 영상을 입수하게 됐고 바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브라이언과 다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캐시가 우리에게 집 구경을 시켜줬어요. 지하실도 구경시켜줬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맥과 캐시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선 뒤 마스크를 쓰고 아까 자신들이 몰래 열어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차단기를 발견하고 스위치를 내려 전기가 나가게 만들었고 맥과 캐시를 겁주기 위해 벽장문을 쾅쾅 두드렸다고 합니다. 밤 11시 30분 매시 집을 떠나는 소리를 들었고 두 사람은 계획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브라이언은 경찰들에게 자신들이 숨겨둔 것들의 위치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엔 여러 개의 장갑, 여러 개의 칼, 과산화수소 한 병, 성냥, 부츠, 옷, 마스크, 노트 및 비디오 테이프들이 땅에 묻혀져 있었죠. 경찰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노트 안에 이름들이었습니다. 그곳엔 브라이언과 토리의 친구들, 같은 반 학생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영화 스크린과 범죄 사건인 딜런 클리볼드와 에릭 해리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털어놓았죠. 경찰은 브라이언과 토리를 1급 사람을 해한 혐의와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제서야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른 것인지 인지를 한 것일까요? 그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브라이언은 토리가 찌른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토리는 아니다, 브라이언이 그랬다 라며 주장했죠. 나중에 브라이언은 자신도 찔렀다고 했지만 다 토리가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입수했던 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그곳엔 브라이언과 토리가 사건 전날, 당일,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계획을 의논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완벽한 우정이라고 생각했겠죠. 나중에 돼서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인지됐는지 현실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탓하다 2007년 6월 8일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최종 선고는 2007년 8월 21일 공모 혐의로 30년, 사람을 해한 것으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후에 항소를 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캐시가 혼자 있기만을 끝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계획을 영상으로 남기며 즐거워했던 브라이언과 토리. 감옥 안에서 세상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캐시의 가족과 캐시에게 작은 위로가 됐길 바라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